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보다 집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젊을 때는 밖이 삶의 무대였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집은 마음의 무대가 됩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알되 집안까지 들이지 말라. 사람의 본심은 문지방을 넘어올 때 드러난다. 이 한 문장은 인간관계의 경계를 꿰뚫는 통찰입니다. 밖에서는 누구나 예의를 지키지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때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진짜 그 사람의 품성과 의도를 보여줍니다.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월 동안 쌓아온 습관, 가치관,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집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 단순한 환대가 아니라 내 삶의 깊은 층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곧 경계의 시험이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 해도 집안의 공기 속에는 나만의 리듬과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방문은 결국 평온을 흔듭니다. 정약용은 신중한 개방을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열되 무분별히 보이지 말라. 열린 문은 복이 들기도 하지만 재앙도 함께 들어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가까운 사이니까 괜찮겠지라며 문을 쉽게 엽니다. 하지만 그 문틈으로 들어오는 것은 온기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교의 시선, 호기심, 그리고 알게 모르게 생기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함께 들어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종종 말에서 시작되지 않고 공간의 개방에서 비롯됩니다. 노년기의 집은 세상과 나를 구분해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는 성소이지요. 그러나 그 성의 문을 함부로 열면 마음의 평화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공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남기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오랜 시간 쌓은 평온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는 늘 신중해야 합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맞이하려는 사람은 그대의 고요 속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 집의 문을 연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삶의 후반기일수록 이 문을 지키는 일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천 과제,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기 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내 평온 속으로 들어와도 괜찮은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말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낯선 이의 비판보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한마디가 더 깊게 마음에 남습니다. 정약용은 흠음신서에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니 무심코 던진 말이 그 사람의 속을 드러낸다. 이 문장은 인간관계의 섬세한 균형을 말해줍니다. 의도는 없었지만 그 말이 가진 무게가 상대의 마음에 닿는 순간 관계의 온도는 바뀝니다. 한 상담 사례가 떠오릅니다. 오랜 친구를 반가운 마음으로 집에 초대한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집을 둘러보다가 생각보다 아담하네. 아직 이런 가구를 쓰는구나 라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웃으며 넘겼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그 말이 마음속에 남아 쓴 물처럼 번졌습니다. 자신이 정성을 들여 갖고 온 공간이 평가의 대상이 된 듯했고 그 한마디가 자존감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함의 함정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말의 무게를 잊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언어가 가진 위험을 누구보다 깊이 경계했습니다. 그는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며 혀는 불씨와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불씨 하나가 들판을 태우듯 말 한마디가 오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 감정의 여파는 더 큽니다. 세월 속에서 쌓아온 자존감은 단단하지만 동시에 섬세합니다. 평생의 노력을 무심한 평가한 줄로 재단받는 느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말은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경계가 흐려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친하니까 괜찮다는 말은 종종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를 정의의 착각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정에 묶여 입을 놓치고 입을 놓쳐 덕을 잃는다. 진심이든 농담이든 한마디의 말이 평생의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상대의 마음속을 두드리는 손과 같습니다. 너무 세게 두드리면 문이 깨지고 너무 가볍게 두드려도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말을 삼가는 데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한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무겁게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천 과제.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의 무게를 점검해 보세요. 말을 하기 전에 3번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은 진심인가, 필요한가, 듣는 이를 살리는가. 그 3가지가 지켜질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형제는 피로 맺어진 인연이지만 그만큼 경계를 세우기 가장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은 가장 큰 위로이자 때로는 가장 큰 시험이 됩니다. 정약용은 형제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하되 공정하라. 사랑하되 거리 두어라. 그는 형제의 정을 깊이 믿었지만 그 정이 지나쳐 서로의 삶을 침범할 때 불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한 은퇴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의 형이 며칠만 쉬어가겠다며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형은 도착하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 집 얼마에 샀냐? 연금은 얼마나 받냐? 자식들은 지원 잘해주냐? 처음엔 웃으며 대했지만 부부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형이 돌아간 뒤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친척들에게서 그 집 연금이 많다더라, 재산이 꽤 있다더라는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순수한 가족의 방문이 불필요한 오해와 질투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사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의 무례는 멀리 있는 적의 공격보다 더 해롭다. 가족이기에 쉽게 넘나드는 경계는 사실 가장 위험한 문턱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사생활의 문을 쉽게 열고 그 속에 담긴 정보가 무심히 흘러나갑니다. 재산, 건강, 자녀의 문제 같은 민감한 이야기들이 형제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공유되지만 그것이 다시 누군가의 입을 통해 돌고 돌면 관계는 금세 변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더 예민하게 작용합니다. 재산이나 연금, 건강 상태는 가족 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주제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쪽은 부담을 느끼고 그렇지 않은 쪽은 상대의 삶을 비교하며 마음속에 미묘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다사는 이를 형제의 애정은 물처럼 해야 한다. 넘치면 홍수가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형제의 정은 흘러야 하지만 범람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방문이 잦으면 사적인 영역은 사라지고 가족 간의 미묘한 긴장이 쌓입니다. 사랑은 가까움에서 자라지만 존중은 거리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의 문턱은 피보다 깊은 경계선입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곧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길입니다. 실천 과제. 가족이라도 생활 공간의 선을 분명히 정하세요. 방문은 환영하되 집의 속살까지 보여주지 마십시오. 공정한 거리에서 나누는 대화만이 형제의 사랑을 오래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디 비교하는 존재이며 비교하는 순간 질투가 싹 튼다. 집을 방문한 사람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눈으로 상대의 삶을 재단합니다. 가구의 배치, 인테리어, 옷차림, 냉장고 속까지 all of it tells a story.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의식 속의 사회적 비교 본능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사회 비교 이론이라 부릅니다. 인간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비교가 자신보다 나은 상대를 향할 때 질투와 열등감을 낳고 자신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는 우월감으로 이어집니다. 이 감정의 진폭은 미세하지만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근본을 비교 없는 평등이라 보았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지내던 그들은 오랜 친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처음엔 웃음과 추억으로 가득했지만 친구는 집을 둘러보며 이 동네는 집값이 꽤 되겠네. 연금도 넉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말이 어디선가 퍼진 것이죠.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소문은 결국 그들의 평화를 흔들었습니다. 집이 판단의 무대가 된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군자는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참된 인격자는 타인의 부유함이나 환경을 기준으로 자신을 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인간은 완전한 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교 속에서 안도하거나 불안을 느끼며 타인의 삶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비춰봅니다. 문제는 그 비교가 타인을 향한 존중을 앗아가고 스스로의 평온마저 빼앗는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적 기준보다 내면의 품격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집이 크고 작음보다 그 안의 공기가 따뜻한지가 중요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비교의 덫을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집을 보여주려 하지 말고 마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보지 못해도 자신이 아는 평화의 공간이 진정한 부입니다. 실천과제, 오늘 누군가를 맞이할 때 집의 모양보다 마음의 향기를 준비하세요. 사람이 머물다 돌아간 뒤 참 편안했다는 말이 들린다면 그것이 진짜 부유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계를 차가움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경계를 인간관계의 가장 따뜻한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거리는 미움이 아니라 존중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선, 그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선이 희미해지고 그 결과 사랑은 무너지고 존중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인간관계에서 경계는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벽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게 만드는 울타리입니다. 부처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의 울타리를 세워라. 자비는 모든 존재를 품되 그대의 고요는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말라. 이 말은 사랑과 경계가 결코 반대의 개념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연민은 타인을 돕는 힘이지만 그 연민이 내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이미 집착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노년기에 마음의 울타리를 세운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킴으로써 관계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같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그래서 가장 따뜻한 관계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라고 말했지요. 정약용이 말한 거리의 미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폭은 좁아지지만 그 깊이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그 깊이는 물리적 가까움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울타리를 세워 서로의 공간을 지켜줄 때 비로소 관계는 맑아집니다. 경계가 없다면 사랑도 금세 피로로 바뀌고 존중도 무심한 간섭으로 변합니다. 정약용은 이를 온도의 관계라 표현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타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붙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경계는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나를 지키는 일이 곧 상대를 지키는 일이며 내 평온이 곧 관계의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부처의 가르침처럼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일은 자비를 닫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비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실천 과제. 누군가와 거리를 두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첫 번째 대화부터 연습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선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작은 호의가 큰 해를 부른다. 이는 선의가 언제나 선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해 초대한 손님이 시간이 지나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은 아름답지만 한계를 넘으면 부담이 되고 때로는 피로가 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살던 두 사람은 외로움을 달래고자 이웃과 친구들을 자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과 따뜻한 식사가 이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손님이 늘어났고 부부는 늘 집을 치우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지쳤습니다. 어느새 집은 쉼터가 아니라 접대의 공간이 되었고 부부 사이에도 작은 짜증이 쌓였습니다. 결국 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인데 정작 우리는 쉴 곳이 없네. 그들은 너무 많이 내어준 끝에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약용은 실학자로서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관계를 냉정히 보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베풀되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베풀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선의에 쉽게 익숙해지고 반복되는 호의는 어느새 권리로 변합니다. 대가 없는 친절은 처음엔 감동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에게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기대는 곧 요구로, 요구는 피로로 변합니다. 결국 좋은 의도가 관계를 왜곡시키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의 한계입니다. 노년기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여유와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환대는 그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친절은 선택이어야 하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사는 말했습니다. 덕이란 절도에서 생기고 해는 넘침에서 비롯된다. 진짜 덕은 절제 속에서 빛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초대는 언제나 목적과 시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짧고 담백한 만남은 관계를 가볍게 유지하지만 이유 없는 잦은 방문은 서로의 삶을 침범하게 만듭니다. 집은 사랑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나를 보호하는 성입니다. 그 문을 여는 일은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실천과제, 누군가를 초대하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만남이 나를 따뜻하게 할까? 아니면 소모시킬까? 목적과 시간을 분명히 하고 반복되는 환대를 경계할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정약용은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깊이가 실감됩니다. 노년기의 평화는 큰 성취나 외부의 인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의 집, 나의 일상, 나의 마음이 조용히 지켜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타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5가지 실천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적 공간은 비공개로 두는 것입니다. 집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인생의 기록입니다. 방 하나, 책장 하나에도 그 사람의 내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초대하더라도 거실까지만 허용하고 안방이나 개인 서재처럼 깊은 공간은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여줄 수 있음과 보여줘야 함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닫힌 문이야말로 품격을 지키는 경계입니다. 둘째, 재정과 건강에 관한 정보는 노출하지 말 것입니다. 정약용은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나눈 대화일수록 그 말은 더 쉽게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연금, 저축, 자녀 지원, 건강 상태 같은 주제는 친한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무심코 한 말이 타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호기심이 결국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셋째, 만남은 제3의 공간에서 가지는 습관을 들이세요. 카페, 식당, 공원처럼 중립적인 장소를 활용하면 사생활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은 나의 세계이고 제3의 공간은 대화의 세계입니다. 이 구분이 명확할수록 관계는 오래갑니다. 넷째, 생활 루틴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안정감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손님이 자주 오면 그 리듬이 깨집니다. 식사 시간, 산책, 낮잠 등 자신의 루틴을 지키는 것은 사소해 보여도 정신 건강에 결정적입니다. 나의 하루를 지키는 것이 곧 마음의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다섯째, 거절의 죄책감을 느끼지 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다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절은 차가움이 아니라 분별이다.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선을 긋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모두 단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중을 위한 약속입니다. 닫힌 문이 차가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평온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삶은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단단히 다가옵니다. 실천 과제. 오늘 이 5가지 중 한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평온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정약용은 언행록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문을 닫는 용기가 사람을 지킨다. 이 말은 단순히 외부를 차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듬을 냉정으로, 거리를 단절로 오해하지만 진정한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니라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을 자비의 실천이라 합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하는 지혜입니다. 타인을 돕고 관계를 이어가되 내 고요를 내어주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진짜 자비이자 경계의 핵심입니다. 정약용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사람을 가까이 하되 그에게 내 평안을 맡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시학자의 냉철한 통찰이자 인간관계의 근본을 꿰뚫은 가르침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경계는 건강한 관계의 기본으로 강조됩니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되 의존하지 않고 돕되 침범하지 않습니다. 반면 경계가 없는 관계는 금세 피로와 오해로 번집니다. 결국 서로를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경계는 사랑을 오래 지속시키는 기술이자 관계를 정화시키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로움보다 평화를 더 원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엔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 삶의 의미였지만 인생의 후반에는 자신을 지키는 일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닫는 용기, 머무르지 않는 용기,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단단함이 바로 그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문을 닫는다고 해서 세상이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닫힘 속에서 비로소 진짜 관계가 정리되고 남은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정약용의 가르침과 불교의 자비, 그리고 심리학의 통찰은 결국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선을 그을 줄 안다.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며 닫힌 문은 배척이 아니라 지혜의 선택입니다. 실천 과제. 오늘 하루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을 지켜주는 문은 어디에 있는가? 그 문이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울타리라면 닫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닫힘 속의 고요가 결국 여러분을 더 따뜻하게 감쌀 것입니다.